왜 말을 안 해요? 차라리 화를 내든지 아니면 이유라도 말해요. 이렇게 무시하니까 더 미치겠어요. 싸우고 5년째 말이 없는 남편에게 제가 화를 내며 한 말입니다. 5년 전 시어머니가 쓰러지셨다는 연락을 받고 남편과 함께 시골로 내려갔습니다. 남편의 5 형제가 모두 모여 어머니를 어떻게 모실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의사는 요양병원을 권했지만 시어머니는 절대 안 간다고 고집을 피우셨거든요. 모두가 쉽게 말을 꺼내지 못한 채 침묵이 이어지던 그때 남편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럼 제가 모실게요. 그 말을 들은 형제들은 연신 고맙다며 안도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저는 폭발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일을 왜 나한테 상의 없이 혼자 결정해요? 그럼 어떻게 아무도 안 모신다는데. 그 일로 우리는 일주일 내내 같은 말을 반복하며 싸웠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가 퇴원하는 날, 시골로 내려가는 남편에게 저는 마지막 말을 했습니다. 오늘 가서 어머니 모시고 오면 나는 집 나갈 거예요. 진짜예요. 그렇게 알아요. 남편은 아무 말 없이 집을 나섰고 그날 밤 혼자 늦게 돌아왔습니다. 다행히 시어머니는 요양병원으로 가셨지만 그날 이후 남편은 완전히 입을 닫았습니다. 그렇게 5년이 흘렀습니다. 집안에서는 단 한마디의 대화도 없었습니다. 결국 남편에게 이혼 서류를 내밀었어요. 아무 말 없으면 이혼에 동의하는 걸로 알고 진행할 거예요. 하지만 남편은 끝내 말이 없었고 그렇게 이혼을 했습니다. 그렇게 이혼 1년 후 시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딸에게 전해 들었습니다. 가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하다 결국 장례식장에 가 마지막 인사를 드리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 남편이 울면서 집에 찾아왔습니다. 아픈 시어머니를 그때 제가 모셨어야 했을까요? 제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시고 여러분들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66살 박지숙입니다. 5년 전 그날 모든 게 시작됐어요. 시어머니가 쓰러지셨다는 전화를 받고 남편과 함께 시골로 내려갔죠. 고속도로를 달리는 내내 남편은 한숨만 내쉬었어요. 어머니가 걱정되는 건 당연했죠. 저도 마음이 무거웠지만 왠지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하니 남편의 형제들이 다 모여 있었어요. 다들 근심 가득한 얼굴이었습니다. 2년 전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는데 그때는 며칠 만에 회복하셨거든요. 이번엔 일주일 정도 입원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병원에서 나와 시골집으로 향했어요. 오랜만에 5형제가 모두 모인 거죠. 거실에 둘러앉은 형제들 사이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거실에 둘러앉은 형제들 사이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다들 커피만 홀짝거리며 눈치를 봤죠. 마침내 큰아주버님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엄마 이제 어떻게 할 거냐? 그 한마디에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다들 이 얘기가 나올 줄 알았지만 먼저 꺼내기는 싫었던 거죠. 2년 전에도 의사가 요양병원으로 옮기라고 권했지만 시어머니가 절대 안 간다고 고집을 피우셨거든요. 죽어도 내 집에서 죽겠다고 요양병원은 버려지는 곳이라고 우기셨죠. 그래서 계속 시골집에 혼자 계시다가 상태가 더 나빠진 거였습니다. 둘째 형님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어머니 상태도 그렇고 이번엔 설득해서 요양병원으로 모시는 게 맞는 것 같은데. 다들 고개를 끄덕이며 수긍하는 분위기였어요. 그런데 갑자기 남편이 말했습니다. 그래도 자식이 5명인데 요양병원은 그렇지 않아요? 순간 거실이 다시 조용해졌어요. 다들 그 말에는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지만 그럼 누가 모실 건지가 문제였죠.
또다시 긴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커피가 식어가는 동안 3시간을 이야기했지만 답이 없었어요. 누구 하나 선뜻 나서는 사람이 없었죠. 사실 다들 속마음은 뻔했어요. 시어머니 간병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알기에 누구도 선뜻 나서지 못하는 거였죠.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친정어머니 간병할 때가 떠올랐거든요. 그 고생을 다시 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때였어요. 남편이 갑자기 말했습니다. 그럼 제가 모실게요. 저는 깜짝 놀라서 남편 얼굴을 쳐다봤어요. 뭐라고? 우리가 모신다고? 나한테 한마디 상의도 없이?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남편이 무슨 생각으로 저런 말을 하는지 이해가 안 됐어요. 우리도 나이가 60이 넘었는데 이제 좀 편하게 살아야 하는 거 아닌가요? 다른 형제들은 안도하는 표정이었죠. 막내가 모신다니 다들 속으로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게 보였어요. 마치 뜨거운 감자를 누군가가 받아준 것처럼 홀가분해하는 표정들이었습니다. 큰아주버님이 물었어요. 정말 괜찮겠냐? 어머니가 너를 제일 좋아하시긴 하지만.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모습이 마치 영웅이라도 된 것처럼 보였는지 다른 형제들이 고맙다는 말을 연신했죠. 저는 안 된다고 말하고 싶었지만 그 상황에서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다들 안도하는 표정으로 우리를 바라보는데 제가 반대하면 이기적인 며느리가 되는 거잖아요. 매정한 여자가 되는 거고요. 다행히 큰아주버님이 제 표정을 눈치챘는지 시어머니가 다음 주에 퇴원하니깐 그때까지 다시 생각해보자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회의는 일단 마무리됐습니다. 형제들은 하나둘씩 일어서서 집으로 돌아갔어요. 가는 사람마다 우리한테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갔죠. 그 인사가 저한텐 부담으로 다가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 저는 참았던 화가 폭발했어요. 고속도로에 올라서자마자 터뜨렸죠. 이렇게 중요한 일을 왜 나한테 한마디 상의도 없이 혼자 결정해요? 남편은 앞만 보고 운전하며 대답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 아무도 안 모시는데. 그 태연한 모습에 더 화가 났어요. 마치 당연한 일을 한 것처럼 굴더라고요. 첫째도 안 모시는데 왜 막내인 당신이 모셔요? 나는 못해요. 절대로. 남편은 한숨을 쉬며 말했죠. 자식이 부모님 모시는데 첫째, 막내가 어디 있어? 저는 더 화가 났어요. 시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큰아주버님이 선산이며 땅이며 다 상속받았으면서 정작 어머니 모시는 건 막내한테 떠넘기는 게 말이 되냐고 따졌죠. 내가 모시기로 했으니 아무 말 하지 마. 남편이 소리를 질렀어요. 운전대를 잡은 손에 힘이 들어가는 게 보였습니다. 그렇게 3시간 내내 싸웠습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는 내내 휴게소에 들러서도 집에 도착할 때까지 목이 쉴 정도로 싸웠는데도 결론은 없었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도 전쟁은 계속됐어요. 어머니 오시면 당신이 모시는 거예요? 내가 모시는 건데? 왜 나한테 상의 한마디 없이 혼자 결정해요? 남편이 어이없다듯이 쳐다보며 대답했어요. 그렇게 싫으면 아까 말하지. 왜 이제 와서 난리야?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어떻게 싫다고 말하나요? 남편이 저를 달래듯 말했습니다. 그럼 내가 모신다고 말했는데 이제 어떠해? 엄마 길어야 5년이야. 그때까지만 돌보자고. 5년. 그 말이 가슴에 꽂혔어요. 5년이 짧은 시간인가요?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밥 해드리고 약 챙겨드리고 병원 모시고 다니고 그게 하루 이틀도 아니고 5년이라니. 남편이 덧붙였죠. 일단 모시다가 정 힘들면
그때 요양원으로 보내도 되지 않냐고. 그 말이 더 우습게 들렸어요. 한 번 모시기 시작하면 중간에 요양원 보내는 게 쉬운 일인가요? 내 나이가 61살이에요. 5년 동안 시어머니 간병하면 66살이라고요. 나는 못해요. 정말 못해요. 서로 계속 같은 말만 반복했어요. 시골집에서 형제들이 그랬듯이 우리도 답 없는 실랑이만 계속했죠. 그렇게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싸웠어요. 남편은 자식된 돌이라고 했고 저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맞섰죠. 처음엔 목소리만 높였는데 나중엔 그릇이 날아다니기도 했어요. 35년 결혼 생활 중 가장 심하게 싸운 일주일이었죠. 잠자리도 따로 했습니다. 남편은 거실 소파에서 자기 시작했어요. 새벽에 화장실 가다가 보면 불편한 소파에 웅크리고 자는 모습이 안쓰럽기도 했지만 그래도 물러설 수는 없었어요. 일주일 후 시어머니 퇴원 날이 됐습니다. 아침 일찍 남편이 옷을 차려입고 나왔어요. 현관에서 신발을 신는 남편 앞에 섰어요. 이게 마지막 기회였으니까요. 여보, 만약 오늘 가서 시어머니 모시고 오면 나는 집 나갈 거예요. 진짜예요. 그렇게 알아요. 최후 통첩이었죠. 35년을 함께 산 남편한테 이런 말을 하게 될 줄은 몰랐어요. 남편이 신발끈을 매다 말고 올려다 봤어요. 그 눈빛이 서늘했습니다. 꼭 그렇게 말해야겠어? 그리고는 아무 말 없이 문을 나섰습니다. 쾅 하고 닫힌 현관문 소리가 집 안에 울렸어요. 하루 종일 불안했어요. 남편이 정말 시어머니를 모시고 올까봐 짐도 못 싸고 거실을 서성거렸죠. 혹시나 하는 마음에 작은 가방 하나는 미리 챙겨놨습니다. 옷 몇 벌이랑 통장, 중요한 서류들을 넣어서요. 오후가 되니 더 초조해졌어요. 혹시 지금쯤 시어머니 짐 싸는 중은 아닐까? 아니면 이미 차를 타고 오고 있는 건 아닐까? 핸드폰을 들었다 놨다 반복했지만 연락은 없었습니다. 저녁이 되어도 소식이 없었어요. 밥을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하다가 그냥 라면이나 끓여 먹었죠. 혼자 먹는 라면이 그렇게 쓸쓸할 수가 없었어요. 밤 10시가 넘어서 현관문이 열렸어요.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혹시 휠체어 소리라도 들리면 어쩌나, 시어머니 기침 소리라도 나면 어쩌나. 그런데 남편 혼자였어요. 안도감과 동시에 궁금증이 밀려왔습니다. 어떻게 된 거지? 시어머니는 설득을 못한 건가? 아니면 다른 형제가 모시기로 한 건가? 물었지만 남편은 대답 없이 곧장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문을 쾅 닫는 소리가 또다시 집 안에 울렸습니다. 뭔가 일이 잘 안 풀렸나 보다 싶었어요. 그래도 일단 시어머니를 모시고 오지 않은 게 다행이었죠. 가방에 넣어둔 짐을 다시 풀면서 한숨을 쉬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밥상을 차려놓고 남편을 기다렸어요. 김치찌개에 계란말이, 남편이 좋아하는 반찬들로 준비했습니다. 어제 일을 물어볼 생각이었죠. 화해의 제스처이기도 했고요. 남편이 나와서 밥상 앞에 앉았어요. 어제 어떻게 됐어요? 시어머니는? 남편은 숟가락을 들고 김치찌개를 떠먹기 시작했어요. 제 말은 못 들은 것처럼. 계속 물어도 남편은 묵묵히 밥만 먹었습니다. 마치 저는 없는 사람 취급이었어요. 답답한 마음에 그날 오후 형님한테 전화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어떻게 됐는지 물어봤죠. 형님이 말했어요. 의사 선생님이 시어머니를 설득해서 요양병원으로 가시기로 했다고. 어제 바로 옮기셨다고요. 시설 좋은 곳으로 모셨으니 걱정 말라고 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다. 방에 들어가 남편한테 말했습니다. 잘 됐다고. 집에서 모시는 것보다 요양병원에서 전문적으로 케어받는 게 낫다고. 우리도 나이가 있으니 무리하지 말자고요. 남편이 저를 쳐다봤어요. 그 눈빛이 정말 무서웠습니다. 마치 저를 죽일 듯이 노려보더군요. 그날 이후 남편은 말을 잃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밥 먹으라고 불러도 대답이 없었어요. TV 소리를 크게 틀어놓고는 제가 하는 말은 다 무시했습니다. 처음엔 삐친 건가 싶었어요. 하루 이틀 지나면 풀리겠지 했죠. 근데 일주일이 지나도 2주가 지나도 똑같았습니다. 저한테 서운해서 그런 건지, 시어머니가 요양병원으로 가서 슬픈 건지 말을 안 하니 알 수가 없었어요. 남편은 주말마다 요양병원에 다녀왔어요. 아침 일찍 나가서 저녁에 들어왔죠. 혼자서요. 저한테는 같이 가자는 말도 없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지만 남편은 여전히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밥은 때 되면 먹고 일상생활은 다 했지만 저하고는 완전히 단절됐습니다. 25일 남편이 생활비를 입금하는 날이에요. 35년 동안 한 번도 걸은 적이 없었지만 이번엔 불안했습니다. 말도 안 하는 사람이 생활비는 줄까 싶어서요. 아침부터 핸드폰으로 계좌를 확인했어요. 다행히 평소와 같은 금액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안도의 한숨이 나왔죠. 적어도 생활비 가지고 싸울 일은 없겠구나 싶었어요. 이제 풀렸나 싶은 마음에 방으로 들어갔어요. 남편은 책상에 앉아 신문을 보고 있었습니다. 여보, 생활비 잘 받았어요. 고마워요. 이번 달도 알뜰하게 잘 쓸게요. 밝은 목소리로 말했지만 남편은 신문만 뚫어지게 보고 있었어요. 제가 없는 사람 취급이었죠. 답답한 마음에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왜 말을 안 해요? 차라리 화를 내든지 아니면 이유라도 말해요. 이렇게 무시하니까 더 미치겠어요. 그래도 남편은 꿈쩍도 안 했어요. 마치 제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 것처럼, 아니 제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더는 못 참고 방을 나왔어요. 거실 소파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35년을 함께 산 남편이 이렇게 나올 수가 있나. 시어머니 문제로 의견이 달랐다고 해서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눈물을 닦고 딸한테 전화했어요. 이대로는 못 살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오후에 딸이 집으로 왔습니다. 차를 마시며 그동안 있었던 일을 다 털어놨어요. 시어머니 모시는 문제로 싸운 것부터 한 달째 말을 안 하는 것까지. 딸은 조용히 들어주며 고개를 끄덕였죠. 엄마 입장도 이해되고 아빠도 서운해서 그런 것 같다며 양쪽 다 이해한다는 말에 조금 위로가 됐습니다. 적어도 제가 잘못한 건 아니라는 확인을 받은 기분이었어요. 딸이 주말에 민지를 데리고 와서 분위기를 풀어보겠다고 했어요. 손녀 앞에서까지 그러진 않을 거라고. 그 말에 희망을 걸어봤습니다. 주말 저녁 6시쯤 딸이 민지를 데리고 왔어요. 현관문이 열리자마자 민지가 뛰어들어왔습니다. 5살 손녀는 볼 때마다 더 예뻐지는 것 같았어요. 분홍색 원피스를 입은 모습이 인형 같았죠. 그 순간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한 달 동안 무표정하고 말이 없던 남편이 환하게 웃으며 일어났습니다. 우리 민지 왔구나. 할아버지가 얼마나 보고 싶었는데. 말을 했어요. 목소리도 밝고 표정도 환했습니다. 민지를 안아들고 빙글빙글 돌리기까지 했죠. 민지가 깔깔대며 웃는 소리가 집안에 울렸어요.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말을 못하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손녀 앞에선 이렇게 잘하네요. 서운함과 황당함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한 달 동안 제가 받은 고통은 뭐란 말인가요? 일부러 자리를 피해줬어요. 집 밖으로 나가면서 딸한테 눈짓을 했죠. 아빠랑 얘기 좀 해보라고. 혹시 손녀 앞에서는 마음이 풀려서 뭔가 이야기를 할지도 모르니까요. 2시간쯤 지났을까요? 딸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민지를 데리고 나온다고. 카페에서 만난 딸의 표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딸이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아빠한테 왜 그러시냐고 물어봤는데 묻지 말라며 그 얘기는 하고 싶지 않다고 했대요. 생각보다 많이 서운해 하시는 것 같다고. 엄마가 미안하다고 전해달라고 했는데도 아무 말 없으셨다고 했습니다. 엄마, 시간이 좀 더 지나면 풀리실 거야. 너무 걱정하지 마. 딸의 위로가 고마웠지만 별로 위안이 되진 않았어요.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한단 말인가요? 집으로 돌아왔을 때는 밤 10시가 넘었습니다. 남편은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어요. 아까 민지랑 놀 때의 밝은 표정은 온데간데 없고 다시 무표정한 얼굴로 돌아가 있었죠. 제가 들어와도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이게 부부인가 싶었죠. 한 지붕 아래 남남처럼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화를 내는 것도 아니고 생활비를 안 주는 것도 아니고 그냥 대화가 없을 뿐이에요. 더 이상 이런 상황에 매달리기도 지쳤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살기로 했어요. 그렇게 한 집에서 서로 있는 듯 없는 듯 생활하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은 빠르게 흘렀어요. 그렇게 아무 대화 없이 1년이 지났어요. 이제는 익숙해졌습니다. 그래도 답답한 건 어쩔 수 없었어요. 오랜만에 친구를 만나기로 한 날이었어요. 순자는 고등학교 때부터 알고 지낸 사이라 서로 속마음을 다 아는 사이였습니다. 동네 카페에서 만나 차를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순자가 물었습니다. 아직도 네 남편 말이 없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벌써 1년이 넘었는데 여전히 한마디도 안 한다고. 이제는 포기했다고 했죠. 그런데 순자의 반응이 의외였어요. 야, 어쩌면 그게 나을 수도 있어. 우리 집 영감은 집에만 들어오면 밥 차려라. 리모컨 가져와라. 정치가 어쩌고 저쩌고. 하루 종일 잔소리야. 차라리 말 없이 각자 할 거 하는 게 편할지도 몰라. 순자의 푸념을 들으니 그것도 그렇더라고요. 매일 잔소리 듣는 것보다는 조용한 게 나을 수도 있겠다 싶었죠. 적어도 싸울 일은 없으니까요. 커피를 다 마시고 헤어졌어요. 순자는 시장 보러 간다고 했고 저는 집으로 향했습니다. 걸어가는 길이 유독 쓸쓸하게 느껴졌어요. 아파트 입구에 다다랐을 때 뜻밖의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남편이 경비실 앞에 서 있었어요. 경비 아저씨랑 환하게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죠. 손짓 발짓까지 하면서 신나게 떠드는 모습이었습니다. 순간 발이 멈춰졌어요. 저한테는 1년 넘게 한마디도 안 하는 사람이 남한테는 저렇게 잘 웃고 떠든다니. 속에서 뭔가 부글부글 끓어올랐습니다. 말을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거였어요. 저한테만 안 하는 거였죠. 그 사실이 더 서럽고 화가 났습니다. 몰래 지나쳐서 집으로 들어갔어요. 남편이 저를 봤는지 안 봤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차피 본다고 해도 달라질 건 없었겠죠.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오만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 시어머니 모시는 거 반대한 게 그렇게 큰 잘못인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건가? 그렇게 또다시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제는 2년째 대화 없는 부부였죠. 12월 중순 어느 날 밤이었어요. 밤 11시가 넘어서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남편이 술에 잔뜩 취해서 들어왔어요. 연말 송년회가 있었나 봐요. 현관에서부터 비틀거리더니 신발을 벗다가 넘어질 뻔했죠. 걱정이 돼서 달려갔습니다. 팔을 잡아주며 물었어요. 왜 이렇게 술을 많이 마셨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오랜만에 기분 좋게 한잔했지. 동기들이랑. 남편이 대답을 한 거예요. 2년 만에 처음으로 제 말에 대답을 했습니다. 심장이 쿵쿵 뛰었어요. 드디어 풀렸구나. 너무 기뻐서 계속 말을 걸었죠. 송년회는 재미있었냐고, 누가 왔냐고, 뭘 먹었냐고. 남편은 중얼중얼 대답했어요. 민식이도 왔고, 정민이도 왔고, 삼겹살에 소주를 마셨다고. 해롱거리면서도 제 질문에 다 대답했습니다. 2년 만의 대화였어요. 비록 술에 취한 상태였지만, 그래도 말을 주고받는다는 게 이렇게 좋은 일인지 새삼 느꼈죠. 남편을 부축해서 방으로 데려갔어요. 옷을 갈아입히고 이불을 덮어줬습니다. 그동안 쌓였던 답답함이 한 번에 내려가는 느낌이었어요. 그날 밤 저는 너무 기뻤습니다. 드디어 이 지긋지긋한 침묵이 끝났구나. 내일부터는 다시 평범한 부부로 돌아갈 수 있겠구나. 잠도 제대로 못 잤어요. 내일 아침에 남편이 일어나면 해장국을 끓여줘야겠다. 그동안 못했던 이야기도 나눠야겠다. 이런저런 생각을 하느라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죠.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났어요. 콩나물 해장국을 끓였습니다. 남편이 제일 좋아하는 거였죠. 김치도 썰고 계란말이도 부쳤어요. 2년 만에 제대로 차린 아침상이었습니다. 밝은 얼굴로 방에 들어갔어요. 여보, 일어나요. 해장국 끓였으니까 먹어요. 그런데 남편이 눈을 뜨더니 저를 쳐다봤어요. 어제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차가운 눈빛이었습니다. 남편은 아무 말 없이 이불을 다시 뒤집어 쓰고 돌아 누웠어요. 그리고 손으로 나가라는 신용을 했죠. 순간 당황했어요. 설마 어제 대답한 건 그냥 술에 취해서였나? 진짜로 풀린 게 아니었나? 점심때까지 기다렸다가 다시 말을 걸어봤어요. 밥 먹으라고 어제 많이 취했는데 괜찮냐고. 하지만 남편은 제가 갑자기 왜 이러냐는 듯한 표정으로 쳐다볼 뿐이었어요. 다시 입을 닫았습니다. 한마디도 없었죠. 결국 저는 또 대화를 포기했어요. 어젯밤의 기대와 기쁨이 모두 헛된 꿈이었다는 걸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그렇게 대화 없이 지낸 지 5년이 지났습니다. 5년. 정말 긴 시간이었어요. 처음엔 한 달이면 풀릴 줄 알았고, 그 다음엔 1년이면 괜찮아질 줄 알았죠. 하지만 5년이 지나도 남편은 여전히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저도 나름대로 노력했어요. 남편이 좋아하는 음식을 해놓고 기다리기도 했고, 생일날엔 케이크도 샀죠. 딸도 명절 때마다 와서 중재를 시도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남편은 손녀 앞에서만 말할 뿐, 저한테는 철저히 침묵했어요. 시어머니는 요양병원에서 잘 지내신다고 했습니다. 형님한테 가끔 연락이 와서 안부를 전해줬죠. 건강도 많이 좋아지셨고, 요양병원 생활에도 적응하셨다고요. 솔직히 안도했습니다. 만약 그때 집으로 모셔왔다면 지금쯤 제가 쓰러졌을 거예요. 5년 동안 병간호에 시달리다가 제 건강도 망가졌겠죠. 그런 면에서는 잘한 선택이었다고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어느 날 새벽이었어요. 갑자기 배가 너무 아파서 잠에서 깼습니다. 처음엔 체한 줄 알았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통증이 심해졌어요. 마치 칼로 베는 것 같은 통증이 배 전체로 퍼졌습니다. 화장실을 가려고 일어서는데
도저히 걸을 수가 없었어요. 침대에서 신음하며 남편을 불렀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방문이 닫혀 있어서 못 들었나 싶어 더 크게 불렀지만 여전히 조용했죠. 겨우 벽을 짚고 기어가다시피 해서 거실로 나갔습니다. 새벽 4시인데도 남편은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TV는 꺼져 있었고 그냥 어둠 속에 앉아 있었죠. 여보, 배가 너무 아파요. 병원에 가야 할 것 같아요. 차 좀 태워줘요. 간신히 말했습니다. 남편은 잠시 저를 쳐다보더니 아무 말 없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옷을 갈아입고 차키를 들었죠. 응급실까지 가는 20분이 2시간처럼 느껴졌어요. 배를 움켜쥐고 조수석에서 몸을 웅크렸습니다. 남편은 묵묵히 운전만 했고 라디오 소리만 차 안에 울렸죠. 응급실에 도착해서 바로 검사를 받았습니다. 링거를 맞으며 침대에 누워 있는데 의사 선생님이 오셨습니다. 세균성 장염이 심하네요. 탈수도 심하고요. 3일 정도는 입원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말을 듣고 옆을 봤는데 남편이 없었어요. 언제 사라졌는지도 몰랐죠. 병실로 옮겨진 후 간호사가 입원 수속을 하라고 했습니다. 남편을 찾아봤지만 어디에도 없었어요. 간호사에게 물어보니 같이 온 분은 벌써 나가셨다고 했습니다. 결국 아픈 몸을 이끌고 직접 1층으로 내려가 입원 수속을 했어요. 배는 계속 아프고 다리는 후들거렸습니다. 수속을 마치고 병실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을 때는 온몸에 힘이 빠졌어요. 3일 입원이면 속옷이랑 세면도구가 필요했습니다. 남편한테 전화했지만 받지 않았어요. 문자도 보냈지만 읽지도 않았죠. 결국 딸한테 전화했습니다. 장염으로 입원했다고 설명하고 필요한 물건들을 부탁했어요. 1시간쯤 후에 딸이 도착했습니다. 큰 가방에 이것저것 잔뜩 챙겨왔더라고요. 속옷, 수건, 물티슈, 슬리퍼, 과일까지. 저는 딸에게 남편이 있냐고 물어봤어요. 집에 가니까 거실에서 TV 보고 계시더라고요. 딸의 말에 가슴이 텅 비는 것 같았습니다. 아내가 응급실에 실려갔는데 입원까지 했는데 집에 가서 TV를 보고 있다니. 이건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아무리 그래도 엄마가 아픈데. 딸도 화가 났는지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는 괜찮다고 익숙하다고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너무 서러웠습니다. 3일 동안 딸이 와서 돌봐줬어요. 퇴원하는 날도 딸이 와서 짐을 챙기고 택시를 불러줬죠. 남편은 한 번도 병원에 오지 않았습니다. 집에 돌아왔을 때 남편은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어요. 제가 들어와도 쳐다보지도 않았죠.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어떻게 아픈 사람을 병원에 버려두고 집에 올 수 있어요? 아무리 사이가 나빠도 이건 아니잖아요. 소리쳤지만 남편은 무심한 듯 저를 한번 쳐다보고는 다시 TV로 시선을 돌렸어요. 말해봤자 대답도 없을 걸 알기에 더는 말하지 않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더는 이렇게 살 수 없다고 느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아플 날이 많을 텐데 이런 식이면 혼자 병원에서 죽어도 모를 거예요. 같이 사는 의미가 없었죠. 이혼을 하든 화해를 하든 결정할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고민하다가 충격요법을 쓰기로 했어요. 이혼하자고 말하면 남편이 어떻게든 반응을 보일 거라고 생각했죠. 정말 이혼하기 싫다면 그때라도 입을 열겠지. 그런 희망을 품고 결심을 굳혔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밥상을 차렸습니다. 남편이 늘 그렇듯 조용히 나와서 앉았어요. 그동안 각자 따로 먹다가 오랜만에 마주 앉은 아침이었습니다. 숟가락을 들기 전에 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더 이상 이렇게는 못 살겠어요. 이렇게 살 거면 우리 이혼해요. 차분하게 말했어요. 떨리지 않으려고 테이블 밑에서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남편의 반응을 살폈어요. 놀랄까, 화낼까, 아니면 드디어 입을 열까? 하지만 남편은 아무 반응 없이 숟가락을 들어 된장찌개를 떠먹었어요. 마치 제가 날씨 얘기라도 한 것처럼 담담했죠. 김치를 집어먹고 물을 마시고 다시 밥을 떠먹었습니다. 아무 말 없으면 이혼에 동의하는 걸로 알고 진행할 거예요. 마지막 통보였어요. 그래도 남편은 묵묵히 밥만 먹었습니다. 끝까지 무시당했다는 생각에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정말로 이혼하는 수밖에 없겠구나. 5년을 기다렸는데 끝내 한마디도 없다니. 그날 오후 딸을 만났어요. 단골 카페에서 차를 마시며 이혼 얘기를 꺼냈습니다. 딸은 처음에 만류했어요. 나이도 있는데 굳이 이혼까지 하냐고, 조금만 더 참아보라고. 하지만 제가 그동안 있었던 이야기를 하자 한숨을 쉬었어요. 결국 딸도 인정했습니다. 엄마가 그렇게 힘들다면 엄마 뜻대로 하라고. 더는 참을 이유가 없다며 집 근처 이혼 전문 변호사를 찾아봐 줬습니다. 며칠 후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젊은 여자 변호사였는데 따뜻하게 맞아줬습니다. 차를 내주며 천천히 얘기해보라고 했죠. 5년 동안의 일을 처음부터 설명했어요. 시어머니 문제로 싸운 것, 그 후로 5년째 한마디도 안 하는 것, 병원에 버려두고 간 일까지. 말하다가 울컥해서 잠시 말을 멈추기도 했습니다. 변호사는 차분히 들으며 메모했어요. 중간중간 질문도 했죠. 언제부터 대화가 없었는지, 증거가 있는지, 목격자가 있는지. 다 듣고 나서 변호사가 설명해 줬어요. 충분히 이혼 사유가 된다고요. 5년간 의도적으로 대화를 거부한 건 정서적 유기에 해당한다고 했죠. 배우자로서의 의무를 저버린 거라고요. 더 놀라운 건 위자료, 청구도 가능하다는 거였어요. 혼인 파탄의 책임이 남편에게 있으니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서류를 받아 집으로 돌아왔어요. 이혼 서류를 손에 들고 현관문을 열었을 때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어요. 테이블 위에 서류를 던졌습니다. 쿵 하는 소리가 났어요. 당신이 이렇게 말 안 하는 거 이혼 사유 된대요. 여기 이혼 서류예요. 서명해요. 남편이 천천히 서류를 끌어당겨 봤어요. 이혼 신청서라는 글자가 크게 보였죠. 5년 동안 나 무시하고 말 안 한 거 위자료 청구도 할 수 있대요. 지금이라도 사과하면 위자료는 안 받을게요. 마지막 기회를 준 거였어요. 이제라도 미안하다고, 잘못했다고 말하면 다시 생각해 볼 수도 있었죠. 아직도 마음 한구석엔 그런 기대가 있었나 봅니다. 하지만 남편은 무심한 듯 주머니에서 펜을 꺼냈어요. 그리고 서류를 펼쳐 서명란을 찾았습니다. 잠시의 주저함도 없이, 망설임도 없이 펜을 들었어요. 서명을 마친 서류를 테이블 옆으로 밀어놨어요. 그리고 다시 TV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 순간 마지막 남은 정마저 뚝 떨어졌어요. 35년을 함께 산 부부의 끝이 이렇게 허무할 수가 있나. 한마디 변명도 아쉬움도 미안함도 없이 서류를 집어들고 방으로 들어갔어요. 침대에 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서러워서, 억울해서, 허무해서. 한 달 후 법원에서 이혼이 확정됐습니다. 재산분할로 아파트 매각 대금의 절반인 3억을 받았고 위자료로 1천만 원을 받았어요. 변호사가 잘 해줘서 생각보다 많이 받았죠. 5년간의 정서적 학대가 인정됐다고 했습니다. 작은 아파트를 구했습니다.
혼자 살기엔 충분한 19평짜리였어요. 오래된 아파트였지만 버스 정류장도 가깝고 병원도 근처에 있었습니다. 이사하는 날 딸이 와서 도와줬어요. 딸이 부엌 정리를 도와주다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혹시 궁금하실까 봐서. 아빠는 집 정리하고 시골로 내려가신대요. 시어머니가 계시는 그 시골이겠죠. 요양병원이 있는 그곳. 저는 코웃음을 쳤어요. 그 좋아하는 엄마 곁에 계속 있으라고 해. 이제 관심 없어. 정말로 관심이 없었어요. 이제는 완전한 남이 됐으니까요. 이혼을 하고 1년이 지났습니다. 작은 아파트에서의 생활도 이제는 익숙해졌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커피 한 잔 마시고 공원을 산책하고 오후엔 책도 읽고 가끔 외로웠지만 그래도 불편함이 없어서 좋았습니다. 누구 눈치 볼 일도 없고 무시당할 일도 없으니까요. 어느 날 딸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런데 평소와 달리 머뭇거리는 목소리였어요. 엄마, 할머니가 오늘 아침에 돌아가셨대요. 시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말에 순간 멍해졌습니다. 그리고는 반사적으로 말했어요. 그걸 왜 나한테 말해? 내가 무슨 상관이야? 화가 났어요. 이혼한 지 1년이나 됐는데 왜 나한테 연락하는 건지. 딸이 조심스럽게 말했죠. 그래도 엄마가 아셔야 할 것 같아서 연락했다고. 지금 장례식장으로 내려가는 길이라고. 엄마도 오실 수 있으면 오시는 게 좋지 않겠냐고 말했습니다. 내가 거기를 왜 가? 이혼한 사이인데. 화를 내며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곧바로 딸한테서 문자가 왔습니다. 장례식장 주소였죠. 소파에 앉아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결혼 초가 떠올랐어요. 시어머니가 된장 담그는 법을 가르쳐 주시던 때, 민정이를 안고 좋아하시던 모습, 명절 때마다 용돈 봉투 쥐어주시던 따뜻한 손길. 나쁜 분은 아니셨어요. 그런데 또 한편으론 시어머니 때문에 이혼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시어머니 모시는 문제로 5년을 침묵으로 지낸 남편. 결국 그게 우리 부부의 끝이었죠. 장례식장에 가면 전 남편도 있을 거고 친척들도 다 모여 있을 텐데 불편할 것 같았어요. 이혼한 며느리가 무슨 낯으로 가나 싶기도 했고요. 안 가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틀이 지나도 마음이 불편했어요. 밥을 먹어도 맛이 없고 TV를 봐도 집중이 안 됐습니다. 시어머니 얼굴이 자꾸 떠올랐어요. 35년을 며느리라고 불러주신 분인데 마지막 인사라도 해야 하는 거 아닌가. 결국 장례식 마지막 날 장례식장으로 향했습니다. 검은 옷을 입고 버스를 탔어요. 시골까지 2시간. 창밖을 보며 복잡한 심경이었죠. 가는 게 맞나, 그냥 돌아갈까 계속 고민했습니다. 장례식장에 도착했지만 선뜻 들어가지 못했어요. 주차장에서 건물을 바라보며 한참을 서성였습니다.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그때 누군가 제 어깨를 툭 쳤어요. 돌아보니 큰형님이었습니다. 왔구나, 와줘서 고마워. 엄마도 기뻐하실 거예요. 형님이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그 손에 이끌려 장례식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상주석에 앉아있는 전 남편이 보였어요. 정말 헬쓱해 보였습니다. 1년 만에 보는 얼굴인데 10년은 늙은 것 같았어요. 수염도 제대로 깎지 않고 상복이 헐렁했죠. 눈가에는 깊은 주름이 패였고 광대뼈가 도드라져 보였습니다. 시어머니 영정 앞에서 절을 했어요. 생전에 곱던 얼굴이 사진 속에서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마지막엔 좋은 며느리가 되어드리지 못해 죄송했습니다.
절을 마치고 일어서서 급하게 나가려는데 전 남편이 따라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마주 선 우리. 어색한 침묵이 흘렀어요. 그때 남편이 입을 열었습니다. 고마워. 6년 만에 들어보는 남편의 목소리였어요. 낮고 떨리는 목소리. 그 한마디에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 같았습니다. 말없이 뒤돌아 장례식장을 나왔어요. 더 있으면 울 것 같았거든요. 집으로 오는 버스 안에서 결국 눈물이 났습니다. 6년 만에 들은 고마워라는 한마디가 계속 귓가에 맴돌았죠. 일주일 후였어요.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었더니 전 남편이 서 있었어요. 더 야위어 보였습니다. 흰머리도 부쩍 늘었고 얼굴은 초췌했어요. 깔끔하게 차려입긴 했지만 어딘가 힘없어 보였죠. 멍하니 서 있는데 남편이 말했어요. 잠시만. 할 말이 있어서 왔어. 차 한 잔만 주실 수 있을까? 1년 만에 온 손님이 전 남편이라니. 어쨌든 들어오라고 했어요. 거실에 앉아 차를 내왔습니다. 녹차를 좋아했던 걸 기억하고 있었죠. 차를 한 모금 마신 남편이 입을 열었어요. 그런데 첫 마디부터 눈물이었습니다. 정말 미안해. 그때는 너무 서운해서 그랬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미안해서 사과할 수가 없었어. 울면서 말하는 남편을 보니 마음이 복잡했어요. 6년을 기다렸던 사과를 이제야 듣다니. 남편은 계속 울며 말했습니다. 자존심 때문에, 오기 때문에 말을 못했다고. 시간이 지날수록 더 어려워졌다고. 병원에 혼자 두고 온 날 밤에 잠을 못 잤다고 했습니다. 미안했지만 이미 너무 멀어져서 다가갈 수 없었다고요. 그 말을 다 하고는 급하게 일어났어요. 더 있으면 안 될 것 같다는 듯이. 왔으니까 밥이나 먹고 가요. 제가 말했어요. 남편이 놀란 듯 저를 쳐다봤죠. 간단하게 밥상을 차렸습니다. 김치찌개에 계란말이, 김치? 35년 동안 차렸던 그 평범한 밥상이었어요. 밥을 먹으며 조금씩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시어머니가 마지막까지 며느리 걱정을 하셨다는 얘기, 혼자 지내는 게 생각보다 힘들다는 얘기, 손녀가 할머니 보고 싶다고 한다는 얘기. 저도 사과했어요. 나도 그때는 당신 마음을 이해 못했어요. 어머니 모시고 싶은 마음을. 미안해요. 그날 이후 우리 사이 오해는 다 풀렸습니다. 전 남편과 가끔 통화도 해요. 안부를 묻고 건강 조심하라고 하고 손녀 민지를 보러 갈 때면 함께 만나기도 합니다. 어색하지만 편안한 사이가 됐어요. 딸은 가끔 묻습니다. 다시 합치는 게 낫지 않겠냐고요. 글쎄요.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6년의 침묵이 남긴 상처가 아직 다 아물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이렇게 가끔 만나고 안부 묻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